업종을 불문하고 돈만 있으면 사실은 전부 해외로 가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해외 이전으로 3차 협력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다. 근데 만약에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럼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한국 경제 이미 작살난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영업자 폐업입니다. 매년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신규로 창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10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게다가 심지어 2025년 3월 기사를 보게 되면 두 달 새 20만 명 폐업이라고 하니까 1년이면 120만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자영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데 뭔 상관이야 나랑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자영업자가 이제 국내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이걸 보는 게 이제 자영업자 비중인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즉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몇 %냐 이걸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OECD 평균이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고 치면 한 1.5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를 해요. 나쁘지 않는 비율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2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서 20%대까지 줄어든 건데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꽤나 많은 비율이죠. 일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명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장님인 거죠. 약 550만 명의 자영업 인구가 우리나라에 있고 인구의 1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 이상이 좀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꽤나 많은 비율이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5명을 보면 그 중에 1명은 자영업자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높냐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탑급 수준입니다. 뭐가 탑급 수준이냐면 주요 G7 국가 7개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10%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장인이 되게 많다라고 하잖아요. 장인 자영업자분들 300년 된 노포 이런 것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10% 정도의 자영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6.3%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4%라고 요 통계에서 나와 있죠. 2021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더 줄어서 20% 초반대 내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은 데는 뭐냐? 코스타리카, 터키, 그리스,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비교하기 힘든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는 당연히 불가능한 국가들이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즉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이 안 되거나 내지는 뭔가 성장이 많이 필요한 국가들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1인데 자영업 의존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영업자가 붕괴되고 있는 게 그러면은 다른 선진국도 자영업자 비율 낮은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영업자가 붕괴된다라는 건 한국이 붕괴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한겨레 기사에서 나 홀로 자영업자가 4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몇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55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50만 명 중에 421만 명이 나 홀로 자영업자, 즉 1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자영업자의 약 80%, 즉 자영업자 대부분이 다 그냥 절대 다수가 1인 사장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1인 사장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문을 닫고 계세요. 6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중에 40%가 또 60대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즉 실버 산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이나 기업이나 어디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자영업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밖에는 할 수 있는 실버 업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도피성 창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1인 자영업을 해서 좀 이제 우리가 사실 60대가 넘어서면은 당연히 신체적인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바람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스템상으로 자영업을 해야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이게 자영업자분들 60대 이상이 무려 전체 자영업자의 40%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분들이 생계가 무너지게 되면 젊은이들이 이분들을 책임져야 될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율이 안 높아지더라도
하더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부담감 같은 것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윳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소비도 사람들이 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대립은 더더욱 심화되게 되고 이 실버층과 그 다음에 젊은 층의 대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젊은 분들과 능력 있는 분들은 해외로 도피하게 되고 실제로 이 해외 도피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 게 해외로 가야지만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외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해외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이 몰락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어서 살아생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젊은이들이 또 이제 같이 그 부담을 나누고 이렇게 다 같이 발전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제 한국 안에서는 서로 대립이 심해지고 이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정부에서 최근에 16.4조 원의 연체 빚을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이런 소식들이 나왔어요. 이제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 요 이제 빚 탕감의 대상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갖고 있었던 빚을 허덕이면서 못 갚고 있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다 갚아준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갚아주면 당장은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이게 또 자영업의 추가적인 몰락을 야기하는 이슈인데 요걸 갚아줬을 때 당연히 나라 돈으로 갚겠죠. 나라 돈이 이제 10조 원 이상의 돈이 막 이제 들어갈 겁니다. 막 5조 원, 10조 원, 20조 원 이렇게 쭈쭈쭈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돈을 누가 벌어다 줄까요? 당연히 미래의 젊은 세대가 그 돈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채워 넣는다? 그럼 마치 카드 돌려막기처럼 계속해서 미래의 세대한테 이 빚이 이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미래의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금을 100을 내고 계시면 120, 130, 150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질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세율도 그거에 비례해서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거라서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마시길 바래요. 아마 20년, 30년 동안 세금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에 3만 명씩 이공계 우리나라를 앞으로 빛내야 될 인재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고 이는 신규 취업자 중에 무려 15%예요. 우리나라에서 신규 취업자가 20만 명인데 그 중에 15%가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 정도 되는 이공계 인력들이 지금 해외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30만 명이 유출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을 만들 수 있고 정말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재가 분명 그 30만 명 중에 당연히 상당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소득 3배 넘어서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이다. 자, 자영업자가 붕괴되면요, 여러분들 빚 탕감 받으시는 분들 제외하고 탕감 받아도 여전히 정말 절대 다수 이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이라고 하면 대다수는 탕감이 안 되는 자산입니다. 여전히 대출을 갚을 의무가 생기게 돼요. 왜냐? 이 대출 갑자기 뭐 300조, 500조가 갑자기 그냥 공중분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다수가 사실은 대출금을 여전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출 잔액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기준으로 1,000조 원이에요. 자영업의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2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 빚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요 부채가 잘 관리돼야지만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하는 이끄는 길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져 가고 있으니까 요 빚을 못 갚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빚을 못 갚게 되고 못 갚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줬었던 금융기관들도 부실해지는 이런 사태가 오게 돼서 지금 저축은행들 부실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조금만 더 뇌관이 터지면 진짜 줄도산 될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한테 신규적인 대출을 제한하게 되겠죠. 왜냐? 돈 장사하는 금융기관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갚는데 어떻게 돈 장사를 하겠어요? 그럼 대출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돈맥경화, 즉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붕괴되면서 상가의 공실폭탄, 상권 붕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용산역, 청량리, 영등포역 공실률이 20%를 넘어가고 있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런 얘기들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 얘기 딱 나왔을 때가 상가 투자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가 투자가 점점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아파트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0.1%의 시장인 그들만의 리그만 지금 이제 화랑새고 나머지는 다 침체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실률이 20%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좀 감이 잘 안 잡히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저는 이렇게 그냥 이제 설명을 쉽게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5개 정도의 가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공실인 거예요. 100층짜리 빌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20층은 그냥 벼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요걸 이제 전문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게 되면 10%만 넘어가도 사실은 상권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20%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상권이 붕괴되는 겁니다. 도심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금융 리스크가 확산된다. 왜냐? 상가가 계속 공실이게 되면은 상가에 투자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상가가 공실인데 월세를 받아야지 은행에서 요 상가 살려고 대출 받은 것도 갚고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가가 이제 공실로 계속해서 이제 남게 돼서 우리가 월세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투자자는 망해버리죠. 그럼 대출금 못 갚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 되고 투자 망하고 이거 경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들대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상권이 초토화되는 건 물론이고 상권 플러스 금융기관들까지 초토화되는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공실률을 한번 보게 되면 와 이거 진짜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국에 일단 상가 공실률은 9%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서울이랑 인천, 경기 이런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영등포역, 용산역, 청량리 이런 쪽은 이제 20%가 넘었고 용산역은 심지어 37.5%의 공실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가로수길은 4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하러 가로수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주말에 진짜 생각보다 공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인천이나 뭐 경기권, 뭐 안양 같은 경우에도 무려 공실률 25%. 그러면은 실제로 4개 중에 하나는 공실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 근처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텅텅 비어있는 느낌을 없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강원도나 전남, 경북에 있는 일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 40%를 넘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의 신축 건물 기준으로 1층에 24%가 공실 상태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롭게 지은 건물이라고 하면 삐까뻔쩍하고 예쁠 텐데 좋은 자리에 또 짓는 건물들도 많잖아요. 근데 1층이 이제 그런 건물이 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건물은 1층이 비어 있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이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층에 무더기 공실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층이 가장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반토막으로 깎고 추가 렌트 자금이나 뭐 이사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해줘서 간신히 공실을 막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공실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굉장히 지금 처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저랑 이제 경제 라디오를 진행해 주셨던 이화 감정평가법인의 이제 대표 감정평가사이신 김강삼 평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층이 공실이게 되면 위층도 공실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층이 공실로 벼 있다. 그럼 위층도 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좋은 게 1층이잖아요. 사실은 여기 1층 이라는 게 사실 남들한테 보이기도 쉽고 그러니까 월세도 비싼 거고 홍보 효과도 제일 좋은 건데 그런 1층의 유동성이 가장 좋은데 비어 있다라는 건 정말 이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은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자리까지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또한 많다라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이 창출하는 일자리도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거리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종국적으로 사람들이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감소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는 거는 덤이고요. 결국 한국 경제 붕괴로 직격탄을 경제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영업자가 그간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좀 없어질 때는 없어져야 돼. 우리 무한 경쟁 사회인데 당연히 없어질 때는 없어져야지. 경쟁이 없는 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거는 자영업자 중에 40%가 60대 이상이에요. 즉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밀려 가듯이 자영업으로 이제 전향하신 분들이 많고 1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너진다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 또한 이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기사들 나오죠. 한국 떠납니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 한국판 러스트벨트 우려. 중소기업들은 지금 해외로 이제 지금 이제 개기업들이 탈출을 하고 있어요. IT 기업들 이런 데들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하청이면 따라가야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없어서 1차 협력체처럼 대기업을 따라서 해외로 진출도 못한다. 그래서 삼성 휴대폰 라인하고 LG 디스플레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구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2010년대 들어서 대기업들이 해외 이전으로 3차 협력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다. 금형, 주조, 용접업체 이런 데들이 많이 파산을 했대요. 이런 분들이 이제 파산해서 할 게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제조업은 이미 중국이랑 베트남 같은 데 밀리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가격 경쟁력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 제조업체는요 여러분들 매출에 비해서 고용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럼 우리나라 일할 일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일할 때가 갈수록 없어지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게에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게마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일을 해야 되나요?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자영업자분들은 계속 무너지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 해외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넘어가게 되면 뭐 다양한 이제 세금도 공제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줘가면서 박수갈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근데 굳이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저도 공감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해외 유출 현상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벤처 캐피털이나 금융기관들도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권 들어서자마자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대기업만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름 돋는 거는 벤처랑 스타트업들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 186개 정도까지 늘었는데 2014년 32개에서 6배 가까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국내 스타트업들도 먹고 살만하면 바로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업종을 불문하고 돈만 있으면 사실은 전부 해외로 가게 됩니다. 왜냐? 해외에는 값싸고 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인력도 많고 언제든 자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해주고 일하면서 쇼핑 안 하고 딴짓 안 해요. 그러니까 고용의 유연성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해외에다가 기업 갖고 가가지고 고용 창출해준다고 하면은 박수 안 치는 국가가 없습니다. 다 환영해요. 그러면은 대우받고 세금 감면받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 받아가면서 거기에 안착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성장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안 들어요.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 회사도 지금 동남아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싱가포르나 자카르타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 회사도 몇 년 뒤에 이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마저도 저는 진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도 한국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마저도 해외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면 진짜 이거는 정말 대기업들은 해외로 가는 게 매우 당연한 처사지 않나 싶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일하나요? 일반 사람들 어디서 일합니까? 돈 있으면 해외 나가면 돼요. 근데 돈 없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서민층, 중산층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운 좋으면 일본이 될 거고요. 운 나쁘면 아르헨티나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어떠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무원이랑 국영기업 쪽 위주로 고용을 창출을 해요. 근데 이게 나라 꼴이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란 일자리 가지고 어떻게 좀 메꾸려고 해요. 민간 일자리가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이 붕괴가 됐고 수출은 안 되는 데다가 환율까지 붕괴돼서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결국 50% 이상이 빈곤층이 됐고 정규직 일자리는 없어지고 비공식 이제 일자리 막 길거리 장사 이런 것들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회 시스템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밀리듯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대학 나오고 교육받은 청년들도 취업이 불가능해져서 국가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이런 이제 미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여러분들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다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저성장 같은 것들을 미리 겪은 국가지만 일본은 다행히 전 세계에서 해외 투자는 거의 탑급을 찍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일본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주 요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안 돼요. 해외 나가면은 서학개미들 다 썰려 나갑니다. 1, 2년 정도 있으면은 그냥 다 썰려 나가요. 그럼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돈 버는 것도 없고 뭐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외 이탈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업을 좀 한다라고 콧방귀 좀 낀다라고 하는 사람 다 해외 나가서 사업하고 해외에서 박수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 망하고 기업들 망하면 일자리가 아예 없어져서 아르헨티나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수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 외화벌이를 많이 해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국가에서 국가 차원으로 자금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고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뭔가를 벌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한창 선장할 때 이런 것들을 잘했었죠. 두 번째로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거나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와 한국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구나 해가지고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양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국의 정착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절실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요 여러분들 딱히 묘수가 없어 보여요.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안이 뭐냐? 해외 투자하는 게 저는 유일한 대응 방안이라고 봐요.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서 해외에 고성장하는 국가들에 투자를 하면은 그 국가가 성장한 이제 일부의 지분들을 우리가 나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고성장하는 국가 정말 많죠. 해외에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국가들에 투자를 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디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이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아남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잘했던 사람들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6월 월말 특강으로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들, 월가에서 유명했던 슈퍼개미들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요 내용은 참고로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실전 투자 1급 비밀 커벤핸들이라는 주제로 요 이제 커벤핸들이라는 비기를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6월 26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려 볼까 하고요. 실전 투자 대회 우승한 사람들의 노하우인 커벤핸들 패턴, 요 기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 이제 라이브로 요 강의 내용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